자, 이제 세 번째 나무, 우리 채권. 그 중에서 우리는 계약만 다룬다고 그랬죠? 앞에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줄기, 이 나무의 줄기, 즉, 계약 총칙을 정의를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각 한번,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 각각의 계약에 대한 어떤 법칙, 그래서 계약 각칙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권은 42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두 번째 편에서 매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매매 파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10회부터 26회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과연 이게 문제가 평균 두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데 두 문제 나올 거냐, 세 문제 나올 거냐, 이런 문제지 꼭 나온다. 27회 때? 그렇죠.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매매편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면 그게 뭘로 보여야 돼? 계약이구나, 계약. 또 계약하면 뭘로 보여야 돼? 법률행위구나. 같은 거 하는 거네, 그쵸? 그래서 딱 매매가 온 거예요? 법률행위. 이렇게 떠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민법 핵심은 뭐라고요? 법률행위에 따른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하고 또 그 매매의 당사자, 우리 매도인, 매수인, 매매의 당사자, 그리고 제3자의 사이에 또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 이제 조문하고 판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어떤 베이직, 기본적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걸 이제 429페이지 네모 핵심 박스에다 딱 박아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출제력 관점에 그러면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것은 239페이지로 날아가 보실까요? 자, 23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총칙 밑에 to 해가지고 매매로 돼 있죠. 그래서 크게 보니까 세 개가 출제가 되나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나오긴 하지만은 첫 번째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 자, 우리가 토지를 갖다가 할 건데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래서 을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갑, 매도인, 매수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매도인, 매수인일 때 가장 불안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쵸. 이 갑은 돈만 받으면 장땡이에요. 근데 이제 을은 뭐예요? 저 토지 받았는데 저 토지가 진짜 제대로 넘겼고요. 늘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돈이야. 받은 돈이야. 뭐 돈이 좀 구겨졌어.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먼지가 묻었어. 괜찮죠. 우리 옛날에 할머님들 장판 밑에다가, 저희 외할머니 보니까 장판 밑에다 많이 보관하시더라고요. 금고, 장판 금고라고 아시죠? 우리 누구를 땄어, 막 공판을 끼고. 그거 괜찮아요, 받아도. 그죠? 필요 없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매도인은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매수인이 늘 불안한 거야. 이거 말이야. 그래서 이 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지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매도인이 책임지면 되죠. 이 토지의 권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자체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또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호를 하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 전체 사회를 보호는 103조, 104조. 그리고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는 107조 또 110조. 그렇죠. 그리고 선의의 무과실한 상대방을 보호는 어떤 표현 대리제도. 그렇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보호하려고 해요. 여기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해요? 이 매수인을 보호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문제. 자, 그러면 그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하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2가지.
권리에 하잖아, 물건에 하잖아.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게 권리하자에 우리 5가지, 그리고 물건에 하자에 2가지에서 총 7가지별 매수인의 권리가 많아. 얘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 뭐 얘한테 칼자 권리를 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 해제권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지, 대금감액 청구권이 있는지, 변제 상환 청구권이 있는지,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는지, 그럼 어떤 청구권이 있느냐 이거야. 어떤 권리가 있느냐, 그 종류, 그게 있느냐 없느냐, 유무. 또 이렇게 우리 매수인을 선의하고 악의, 즉 그런 하자에 대해서 모르는 선의하고, 그 다음에 악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차이점을 또 명확하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야? 악의의 매수인임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3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딱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요. 이 책임이라는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얘가 이제 결국 뭐 넘기면 이제 채무불이행. 우리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 그렇죠? 추앙이 안 되는 그 불완전이행 있잖아요, 그죠? 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이 친구한테 뭐가 발생됩니까? 법정 해제권이 발생되죠, 그죠? 해제, 그리고 또 손해배상, 이런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또 채무불이행 책임, 이 2가지 관점의 책임에 어떤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그것도 우리 구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계약금 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계약금의 성질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래서 해약금이 되느냐, 위약금이 되느냐, 또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이냐, 아니면 위약벌이냐, 이거 이제 하나씩 보도록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그냥 법정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어떠한 또 2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환매. 다시 사오는 그런 것도 있네요. 팔았는데 다시 사오는 그런 어떤 약정, 특약, 그래서 환매 특약에 관련해서 또 그런 권리를 갖다 우리가 환매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에 같은 경우는 최단기가 5년 제한이 있잖아요. 최단 제한이 없고, 그래서 최장 5년이라는 거 아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환매권은 하나의 채권이거든요. 우리 물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채권이다. 근데 채권은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은 대항 요건을 구비하면 우리 대항 요건의 대표적인 게 등기잖아요. 그래서 환매 등기라는 거.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하고 연계해서 거기서는 이제 환매 특약 등기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환매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재매매 예약이라는 거, 이런 또 차이점을 구별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출제에 관점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429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계약 갑칙의 매매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또 매매 계약도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민법 전체 총칙, 즉 우리 103조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부터 해서 154조 기한부, 그죠?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부과, 요런 법 규정이 당연히 여기 매매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우리 앞에 계약 총칙 파트, 계약의 성립, 그죠? 계약의 효과, 계약의 소멸에서 매매는 일시적인 계약이니까 해제라는 규정, 요 규정이 역시 그대로 요 매매편에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뭘 잡으냐 이거예요. 다 배웠는데 그것을 매매라는 그런 좀 미세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대로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거, 요거를 한번 좀 더 다뤄보고자 하는 것이죠. 똑같다. 앞쪽이 그죠? 부모라면 뒤쪽은 뭐예요? 자식. 똑같죠. 우리 딱 보면 뭐예요?
본인들은 잘 모르는데 부모 자식이 뭐라고 그래? 부모빠이다 부모빠 그러잖아요. 네? 물론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기분 나빠하죠. 네, 우리 아들은 엄청 기분 나빠하는데 하여튼 알았어. 그렇죠? 선생님이 기분 나쁘시다고요? 여하튼 그러면은 뭐 똑같잖아요 사실. 그죠? 아빠나 아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아들에서 우리가 캐치할 건 뭐예요? 아빠하고 어떤 게 다른지 그것만 살짝 아빠의 언급되지 않는 것만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우리가 다뤄보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429페이지 제1관에까지 있고 총칙돼 있네요. 그죠? 매매 계약의 총칙이죠. 매매의 총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그렇죠. 그게 돼 있겠네요. 뭐가요? 앞에 계약이 성립이니까 계약 총칙편에 그렇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40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게 그대로 우리 데칼코마니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셨잖아요. 하얀 도화지 왼쪽에 뭐예요? 물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은 거예요. 나비처럼 쫙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역시 429페이지 그대 어디를 붙인 거예요? 왼쪽에 그 406페이지 있죠? 그 계약 성립으로 또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쵸? 거기는 계약 전체에 대한 성립. 그리고 여기 429페이지는 뭐예요? 그 계약 중에서 우리 563조 매매의라는 건 성립을 말해요. 매매계약 성립. 똑같이 뒤집어 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2관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매매의 효력이 나오겠죠. 앞에는 계약의 효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411페이지. 그거 말고 뭐가 있네요. 그래서 제2관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소멸이죠. 근데 계약이 소멸은 다르잖아요. 똑같아 이거야. 그러니까 같은 거는 굳이 다룰 필요가 없죠. 거기 해제에서 끝나는 거예요. 420페이지 계약의 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438페이지에 이제 환매라는 게 있죠. 환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계약 총칙을 갖다가 매매라는 그 각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제3관, 제1관 총칙 420페이지. 자, 563조 매매의 성립되어 있죠. 자, 파란 위주로 보겠습니다. 성립. 매매라는 것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률행위니까. 그렇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으로서 의사표시에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객관적,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있으니까 그렇죠. 매매는 당사자 1방, 상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나오나요? 이전하고, 그를 약정하고, 그 다음에 또 대금을 지급하기를 약정. 목적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 나오고, 또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니까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약정이라는 말이죠. 자, 약정에다가 검정펜으로 밑줄합시다. 약속하면 딱 성립해요. 그죠? 그리고 굳이 물건을, 그죠? 토지를 넘기거나 이전하거나 대금을 이전하거나 지급하거나 이런 물건 넘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요물계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낙성계약에서 밑에 핵심의 첫 번째 나와있죠. 낙성이 바로 뭐예요? 그 약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효력이 생긴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매매계약을 하면은 법률행위니까 법률효과가 생긴다. 법률행위, 법률효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보다는 그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바로 제가 의의 과락에서 성립해서 놨듯이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를 여기서는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매매계약의 효력은 뭐냐는 사실 뒤에 568조에 나왔습니다. 433페이지. 자, 433페이지 568조 매매의 효력 나와있죠. 거기에 나왔어요. 자, 1항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우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되며 재산권, 그죠? 재산권을 이전하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소유권을 보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이런 의무가 이렇게 생긴다. 그죠? 그 다음에 2항의 전항의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쌍무계약의 대표적인 효력. 그래서 이행상의 결령성에서 동시에 항목을 앞에서 배웠죠? 근데 이 536조 동시에 항목은 뭐예요?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배제특약 유효없다라는 것이죠. 배제는 게 뭐예요? 특별한 약정이 배제했다는 말이죠. 그게 없으면 뭐예요? 동시에 이행한다. 그래서 우리 416페이지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거기에 표에서 명문 규정, 법정으로 동시에 항목을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그렇죠. 4번 동그라미 있잖아요. 4번. 밑에 표에서 왼쪽에 568조 2야. 그때 받고 지금도 또 받고 복수 중이에요. 계속. 자, 그렇게 매매 유효도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매 성립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성립에 대해서 한 번 들어온 거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뒤에 나오는 교환계약도 그렇고, 그렇죠? 교환계약도 마찬가지고 임대차 계약, 교환 임대차도 똑같이 뭐예요? 그 약정에 의해서 교환계약이 성립하고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고 그런 게 있겠네요. 그죠? 자, 443페이지 연계에서 한번 보자고요. 넓게. 443페이지 596조 교환에 의해 성립했죠? 자, 성립에다가 파란펜을 붙죠. 자, 거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그렇죠. 약정이죠. 약정하면서 그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교환계약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전 유의죠. 매매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지만, 그죠? 교환은 뭐예요? 금전이 아닌 것이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임대차 445페이지. 자, 임대차의 성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45페이지 618조 임대차의 의의 성립되죠. 자, 성립에다 프랑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어나마나 약정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차는 약정함으로써 맨 끝에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 끝. 자, 그러면 429페이지 핵심 박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서 보니까 첫 번째 배면은 낙성. 왜요? 약정이니까 승낙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약정으로 낸다는 게 핵심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죠. 재산권이나 대금의 지급은 매매 성립 요건이 아니고 약정이 성립 요건. 그죠? 약정이 성립 요건이다. 의사들의 합치가. 그 말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쌍무. 양쪽 다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하면 효력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우리 이행상의 결연성이 동시에 하는 요건, 전속상의 결연성이 그렇죠. 채무자 위험부담 문제가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 그리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요식 계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계약금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죠. 물건을 요하잖아요. 그죠? 물건을 요하죠. 자,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낙성계약하고 대비되는 게 물건을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431페이지 계약금 맨 밑에 그 박스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 점 있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낙성계약이 아니다. 오케이? 그렇게 또 이제 연계해서 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지만 매매할 때 그 계약금 거는 계약이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요물계약이다. 계약금, 요물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봅시다. 429페이지. 핵심의 두 번째 점. 타인 것도 매매 목적이 될 수가 있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냥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지. 매매는 당사자에게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자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어떤 말도 없어요. 어떤 말 뭐예요? 니꺼나. 이 말 없잖아요. 그죠? 타인 것도 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433페이지, 569조 보면 나와 있죠. 그렇죠?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 이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겨도 된다 이거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맨 앞에 처음 민법 배울 때 그 법률사실 분류도에 우리 법률행위를 구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중에서 뭐예요? 나중에 어떤 의무 부담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안 남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별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는 그런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무 부담 행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채권 행위. 그 다음에 우리가 그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행위를 그런 법률은 물권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처분 행위. 처분 행위 대표적으로 물권 행위와 충물권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무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남의 거지만 이렇게 넘겨주는. 이 토지가 A라는 사람의 토지예요. 그죠? 이렇게 넘겨줄 그런 의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죠? 오케이. 그렇게. 자, 그래서 보고, 우리,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해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쌤, 똑같은 거 계속 하시네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암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암기는 해야죠, 수험생은. 근데 뭐 이해를 해서 보면은 그 법리들 계속 통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248페이지 이거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법률사실 분류도. 이번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거기서 이행 문제 있죠? 법률행위에서. 남으면 의무 부담행위, 남지 않으면 처분. 그죠? 부담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타인 것도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420페이지 이제 핵심의 세 번째죠. 매매 목적인 재산권이 현존에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즉,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대체 어떻게 그러는데 우리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분양 아파트 그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하잖아요. 응? 모델하우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건축물. 그죠? 분양하고. 우리가 또 중개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 좋다 보고 있는 것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 요구는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왜요? 563조 두 번째 줄에 대금, 금전이라고 적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극단적인 어구가 들어가지만 맞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주의를 해야 되겠죠? 금전이 아니면 그건 교환이 되겠죠?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점. 자,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의 지금 두 가지 점에 대한 합치. 그렇죠? 합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합치가 있으면 성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는 재산권이 이전되면 대금, 지금이 있으면 성립. 이런 말은 틀려요. 합치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심지어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그 대금의 그 액수라든지 지급 시기 이런 것도 어떻게 됩니까?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그렇죠? 즉 563조 그런 의사표시 합치만 딱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상만 확정되면은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이렇게 뭐 세부적인 사항, 뭐 대금 액수라든지 뭐 지불 시기 이런 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이 성립.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 약정, 의사표시 합치 있으면 성립한다. 요 말이죠. 굳이 물건 서로 넘긴 거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430페이지 564조. 자, 매매 일반 예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예약.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약을 갖다가. 그렇죠. 찜. 이게 마음에 들어. 찜. 찜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갈비찜 이런 거 아닙니다. 배고프신 거예요. 자, 잘 드셔야 돼요. 하여튼, 요거를 갖다니, 우리, 이게 가비토리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돈 별로 없어. 그럼 미리 찜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가격이 막 오르거나 막 이렇게. 아니면 남들이 욕심 많이 내고 있어. 그럼 찜해 놓을 수 있어요. 그 찜을 뭐라고 해요? 예약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예약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 이제 가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출제자들은 뭐예요? 매매 일방 예약의 사례상 예약자의 권리,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1항에. 자,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자, 매매 예약을 한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 번계약, 요게 이제 매매가 또 번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올려보시면 돼요. 매수인이 완결 의사표시를 할 때 어떻게 돼요?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상대방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얘가 뭐예요? 매매야 완결치겠다. 그럼 뭐야? 끝나. 매매계획 공개의 특성이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전환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때는 예약자는 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물어봐야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최고. 최고권이 주어지네, 얘한테는. 그죠? 얘한테는 최고권이라는 게 있구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거 너 번계약하는 거야? 이게 완결 짓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상황에 보니까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뭐예요? 효력을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잃는다. 그리고 끝말 같은 건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최고 할 수죠. 꼭 하여야 하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항에서는 확답을 받지 못한 때죠. 받지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확답을 바라지 못한 때 아니에요.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근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런 끝말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딱박스에 옳딱 되어 있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은 일반 예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 특약이나 또는 관습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예약은 뭐예요? 그렇죠. 일반 예약으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본다, 확정한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보니까 매매 일방 예약이고 쌍방 예약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뭘로? 그렇죠. 특약 또는 관습이 없으면 뭘로 추정한다? 그렇죠. 위에 일반 예약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한쪽에만 있으면 일반 예약, 둘 쪽에 다 있으면 쌍방이 다 있으면 이렇게 쌍방 예약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쩍 해가지고 예약 하나에 뭐예요? 그죠? 의사표시가 있는 것이니까 뭐예요? 법률행위죠. 이것마저도 법률행위네요. 계속 그러니까 민법의 화두 딱 하나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그 법률행위가 다양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지요. 다양한 옷을 입고. 자, 그래서 거기 예약의 네 번째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계약이므로 그 자체는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요 매매 예약은 언제나 뭐라고요? 채권계약이네요. 언제나 극단적인 어법을 썼어요. 그럼에도 맞는 복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채권계약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앞에 법률사실 분류들에 뭐가 됩니까? 이행의 문제가 이거 남는 거야, 안 남는 거예요? 남죠. 이행 문제가 본계약 체계로는.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뭐예요? 예약은 항상 채권계약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채권계약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에 기하여 그가 뭐예요? 채권계약, 예약의 기초에서 장차 체결될 본계약은 반드시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도 된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채권계약에 한하지만 본계약은 채권계약에 한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 결국은 객관식 시험은 어떤 차이점을 구별내는 그 힘이죠. 구별의 힘이죠. 객관식.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대립되는 비교되는 테마들을 차이점 구별하는 거. 그 구별 힘이 강하면 시험 점수 확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예약 완결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그 채권 계약인데 검정펜 밑줄 놓으시고 밑에 예약 완결권인데 검정펜 놓으시겠습니다. 자, 완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형성권. 아, 이거 정말 많이 본 단어네요. 형성권. 형성권이 뭐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물어볼 필요 없이 내가 그냥 의사표시하면 그걸로 형성되고요. 오케이? 형성권. 우리의 형성권, 우리 대표적으로 처음 본 형성권이 뭡니까? 그렇죠. 민법 전체 총칙에서는 그 취소권이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형성권이었죠. 나는 본 적이 없는데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면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301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앞쪽으로. 민법 전체 총칙 301페이지 146조 보면은 그 취소권의 여기가 아닌 거죠. 어디입니까? 여기 300페이지, 그죠? 맨 위에 그 취소권 있죠? 140조. 이 형성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형성권 또 어디서 봤냐면은 물권에서 지상물 매수청권 있죠? 물권 편에도 그게 나왔어. 형성권이 참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죠? 358페이지 거기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에서 맨 위에 그 형성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채권에 이제 계약 총칙에서도 형성권이 있었죠. 해제권, 해지권. 야, 정말 많이 보네요. 그죠? 그래서 420페이지 보면, 그죠?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모두 형성권이다. 그래서 일반적 의사표시로 권리관계가 발생케 하는 그런 권리다.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 그죠? 10년. 요거 우리 그죠? 301페이지 맨 앞에 301페이지 봅시다. 맨 밑에 그죠? 취소권에서 그 제척기간 10년 되어 있잖아요. 그죠? 3년, 10년. 여기 이제 10년. 그리고 그러니까 10년 이제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되겠죠? 시발점이. 그 다음에 가등기도 가능해요. 그죠? 가등기도 가능. 그죠? 왜? 권리니까.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승낙 없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자기가 오는데 자기가 파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채권자 대입권의 객체가 되는 것도 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우리 이제 가등기하고 관련해서 좀 어려운 거 하나 다뤄볼게요. 자, 이 가바고라고 있는 거 말이죠. 요 매매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약 완결권. 요거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렇죠? 가등기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중에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가등기를 했다고요? 자,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이후에 갑이 뭐예요? 팔 수 있나요? 병한테? 매매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소유자는 누구니까? 신소유자는 병이 되는 거고, 신소유권이죠. 이랬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죠? 포인트가. 자, 그러면은 예컨대 이제 우리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은 표지부 갑구 일부 중에 갑구의 분투가 되는 거죠. 이제 갑구를 한번 들여다보자. 갑구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 번호랑 있고 사항이 있죠. 이제 지금 앞에 여기 그 430페이지에서는 민법에서는 이제 실체법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건 절차법적으로 등기법, 절차법적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컨대 일을 해서 얘가 이 토지를 갖다가 예컨대 공시를 매립했어요.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도 가백에는 소유권이 발생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187조에서 다른 것이고요. 근데 이제 팔려면 어떻게 돼요? 팔려면은 그렇죠.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매 예약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약한 기업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가등기를 해놨죠? 예약 가등기를 한다고. 누가 그래? 불납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이거 팔 수 있어요. 지금 소유권은 얘한테 있잖아요. 얘한테 넘어가서 팔 수 있죠. 타임 권리도 된다니까. 하여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갑한테 있다는데 갑이 어떻게 됩니까? 3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하고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가등기에 기해서 가등기에 기한 기초한 당연히 본등기를 실행하겠죠. 자,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등기도 딱 전산등기니까 셀 나누게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이전 을 한 다음에 등기관은 이 을이 돌아간 이후에 뭘 합니까? 그렇죠. 직권으로 요 번등기, 그죠? 가등기 이후에 번등기 되기 그 시점상 그 사이에 된 등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우리가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중간 처분의 등기는 우리 등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뭐라는 거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직권으로 속된 말로 아웃시켜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4 등기권을 쓴 다음에 뭐예요? 3번 소유권이죠. 말소 이렇게 글 수 있어요. 요 등기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 등기로 해서 요 글씨를 갖다 뭐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까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법률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딱 등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그렇게. 가등기가 이게, 그렇죠. 가등기가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항곤 2차 382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항곤 2차 320 항곤 2차 382페이지 죄송합니다. 382페이지 그거 보시면은 그 네모점들이 있죠. 네모점 마지막 점 별표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쵸? 거기서 보면은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중간 처분의 등기 돼 있죠? 어떻게 된다고? 직권 말소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번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여기서 누가 이 번등기를 해줘야 될 의무자예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이라는 거예요. 그죠? 애초에 가등기 의무자. 왜요? 채권이니까 채권. 채권은 뭐예요? 특정 상대방의 청구는 얘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게 물권이냐 채권이냐.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물권이냐 채권이냐. 물권은 언놈한테 다 주자. 채권은 뭐예요?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법을 잘 이해하면 등기법 쉽고 역시 또 등기법을 잘 이해하면 민법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 두 개 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봤고요. 350페이지 볼까요? 항곤 2차 350페이지 보시면은 349페이지 앞쪽에 그 직권 등기가 되죠. 맨 밑에. 원래 이제 신청에 의한 등기인데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한 등기에서 직권 등기에서 맨 밑에 보면 3번 해가지고 직권 말소 등기에서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맨 위에 가보시면은 동그라미 8번 있죠.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 실행 후 가등기 이후에 종료된 등기 여기는 뭐예요? 그 3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오겠죠.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 중간치 없는 등기를 말소원들이 누가요?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원다 이거죠, 그죠? 자, 그렇게 와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재밌지 않아요? 그렇죠? 너나 재밌지 마시고 재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다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요. 공부를.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어요 사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등기법을 또 연계해서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등기법은 절대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딱 그거 정리한 거, 기본적인 것만. 네. 자, 다음에 431페이지에 565조건 해약금이라는 게 있죠. 해약금. 밑에 보면 사실 계약금. 이때 이제 매매할 때 말이죠. 이때 뭐 걸 수 있어요? 계약금 걸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걸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431페이지 밑에 계약금, 계약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약금에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 단독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조문과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결국 이제 그 계약금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자, 보니까 일단은 먼저 그 밑에 해약금, 위약금 밑에 보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핵심이 되는데 점에서 두 번째 점죠. 계약금은 계약체의 증거인 뭐다? 증약금의 성격들이다. 요 계약금의 성격에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계약의 증거가 되는 돈, 증약금의 어떤 성격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약금 특약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뭐예요? 해약금이다. 해약금의 어떤 성격이 있다. 그래서 해약금 해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이 되겠죠. 근데 위약금도 또 쪼개보니까 뭐예요? 손해배상액의 예정하고 위약벌로 쪼개진다. 느낌상 어떤 게 세 보여요? 그렇죠. 벌. 왜요, 벌? 응? 도스토옙스키인 거예요? 벌! 자, 그래서 거기에 검정펜 위주로 봅시다. 일단은 그 증약금 검정펜, 그 다음에 해약금, 위약금에다 검정펜을 씌울까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해약금,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약금이에요. 그래서 그 해약금 규정이 우리 565조의 기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565조의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시 소급 편리스나 해제시,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게, 요거 같은 이제 해약금 해제가 되지 않겠어요? 해약금 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것은 뭐죠? 그렇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 해제죠. 일반적으로 해제 그러면 법정 해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우리 중요했던 게 해제 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차이점 구별하시나요? 여기 그 앞에서는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이점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법정 해제의 경우는 뭐예요? 그죠? 단독 행위였죠. 이거는 뭐예요?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에요. 계약이니까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여기는 그죠? 단독 행위고 상대방이 있는. 그래서 여기는 소급표가 있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있는 건 공동조례.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또 적용되는 게 공동이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원상해고,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다. 를 갖다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응? 배운 적이 없는데 시치게 뜨시면 안 됩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 422페이지
420페이지 먼저 봅시다. 420페이지. 420페이지 그 표의 해제는 뭐예요? 법정 해제의 효과, 효력 있죠? 효과 보니까 원상회복, 손해배상, 소급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급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422페이지에 거기 해제계약, 합의해제의 경우는 박스에 보니까 원상회복 적용이 안 되죠. 손해배상도 적용이, 이자도 적용이다. 그러나 소급해서 무효인 거, 제3자 보호율은 적용이 된다. 이런 어떤 차이점, 결국은 뭐예요? 객관식은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게 객관식입니다. 차이점을 구별하는 거다. 그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법정 해제하고, 그러니까 해제하고 해약금 해제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또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소급표는 똑같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원상회복, 손해배상 문제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보고. 그래서 그게 565조 2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해약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이 해약금은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뭐다? 배제 특약이 유효다. 참 임의 규정 참 많이 나오네. 그래서 배제 특약이 유효다. 자, 이강에 보니까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의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데는, 그래서 이제 의리 이렇게 딱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는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없느나, 그러니까 다른 약정이 있으면, 즉 배제특가 있으면 배제를 시키는 거죠.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자, 검정펜 있죠. 이행 착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행 착수. 전까지 구체적으로 이행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준노, 교부원노, 이 을은 어떻게 돼요? 이를 포기하고 100만 원 줬다고 100만 원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수령자는 이 받은 놈, 이 매도인은 그 그러니까 200만 원 곱하기 2니까 배액을 상환하여 이 매매 계약을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항의 그 손해배상, 이런 해제하고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법정 해제가 아니니까. 결국은 뭐 법정 해제하고 어떤 차이점, 세 가지 다 구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그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관련 판례가 있어요. 오른쪽 날개 박스로 보면 두 번째 보세요. 이행의 준비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구나 라는 거. 자, 그러면 그럼 이행의 착수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거기 세 번째 점, 오른쪽 날개 박스 판례 세 번째 점에 보면은 괄호에 돼 있죠. 맨 끝에 착수에서 매매가 중도금지고, 중도금 줘버렸어요. 그럼 여분도 다 뭐예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거 우리 보시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그 IMF 때 문제가 되잖아요. 막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장받은 사람은 계약 깨고 싶었던 거죠.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죠? 뭘 떠오르는 거예요? 565조 1항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건을 충족을 못한 거예요. 그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착수해버리면 못한 거예요. 근데 이행 착수를 해버렸어요, 이 양반. 뭘 했다고? 중도금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떠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이제 확 또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간지사 세옹지마다. 우리 부동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복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언젠가는 결국 누가 인고의 그 힘이 강하냐 그거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못 견디시고 많이들 그만두시죠. 시험 공부도 그렇고요. 나중에 실무도 그렇고. 결국은 그 인내의 강도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어렵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였고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한 거. 하나만 더 써놓으실까요?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소 동의 청구.
잔금 준비해서 자, 의리 어떻게 됩니까? 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막 뛴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뭐예요? 자금부터 막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갚고 당장 경기소 갑시다! 수박 채웁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렇죠. 이행 착수로 한다고. 이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가 없고, 왜? 이행 착수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등기소 동인 촉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행 착수가 아닌 예가 있어요. 대금 지급 청구 소송. 그죠? 갑이 이거는 뭐예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또 이행 착수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 토지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고용의 허가. 이것도 뭐예요?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가물은 이행의 착수 전이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다 좀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약금 받고요. 이제 위약금 볼까요? 위약금 이게 어렵습니다. 그죠? 위약금 어렵다. 자, 보니까 손해배상 예정이다. 보니까 위약금은 통상적으로 무엇으로 추정돼요? 기업번.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된다. 밑에 첫 번째 점에 있죠? 그거 보시고요. 그죠? 기업으로 추정된다. 위약금. 그 다음에, 그 벌은 뭐예요? 벌금이잖아요. 따라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제일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법원의 감액도 불가능하다는 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볼까요? 계약은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뭐다? 종된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종된 계약이다. 이게 당연히 주된 계약이죠. 이게 종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주인과 주종의 관계다 이거죠. 별개의 계약이에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또 우리 그 종된 계약이 하나 더 있어요. 환매라는 거 있거든요. 환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자, 팔면서 다시 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약이죠. 환매키가 있는데, 이 환매도 뭐예요? 환매도 똑같이 계약금 계약처럼 환매 특약, 환매 계약도 종된 계약이거든요. 종된 계약.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 주된 계약과 요거는 동시에 해야 돼요. 이거는 동시에 할 필요가 없죠. 환장하겠네요. 그죠? 어떤 그런 차이점이 어려운 거죠. 동시에 할 필요가 없죠. 요거 구별을 늘 구별을 하는 거죠. 객관식의 힘이죠. 그 구별의 힘을 빌려드렸습니다. 많이 결국 뭐 기출문제 풀면서 틀려보면서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응? 맷집이 언제 맞아봐야지 뭐 맷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는 우리 438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맨 마지막에 다룰 테마인데, 그죠? 거기 매매의 핵심을 보니까 환매계약 매매가 동시에, 그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요물계약이죠. 계약금 계약은 뭐라고? 요물고야. 우리 현상 보는 것처럼 요물계약이다. 라는 거. 요물계약, 낙성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이면 되므로 금전에 한정하지 않는다. 뭐 현금 보관 중 이것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래서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우리 계약 종류 앞쪽에 405페이지, 그죠? 우리 대표적인
요물계약, 현상가관, 그 다음에 대물변제, 그 다음에 요 계약금계약, 그리고 보증금계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요물계약이었죠. 그래서 그 요물계약에다 검정펜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한번 볼까요?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가 금지되는 건 아니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그렇죠. 불완전한 이행의 경우에 그때 뭐예요? 그렇죠.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상대방은 뭐예요? 법정 해제권이 생기잖아요. 요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계약금을 이거 자기 어느 거나 해도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봤고요. 요거 이제 우리 계약금에 의한 해제, 그러니까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사실은 배웠어요. 복수한 거예요. 어디서요? 그렇죠. 민법 전체 총칙 무효취소에서 유동적 무효에서 거기서 나왔거든요. 사실 299페이지 한번 날아가 보실까요? 29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위에 네모 박스에 보면은 판례가 나와있죠. 위에서 299페이지 위에서 점 하나 둘 세 번째 점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유동적 무효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 즉 해약금 해제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채무 불이행 해제는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채권 채무가 유동적 무효니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 밑에 메모 박스에 있다 없다 있죠? 있다에 보면은 맨말 계약금 해제, 즉 해약금에 의한 해제죠? 그거 적용이 돼요.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세 번째 점 채무 불이행으로 이유로 해제, 요건 안 된다고. 이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조금.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내가 더 다가서는구나.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432페이지에 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이 들 거예요. 비용 부담. 자, 비용에다가 검정펜 밑줄. 자, 비용 부담에다 검정펜 밑줄. 역시 이것도 임의 규정이에요. 자,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 쌍방이 어떻게 해요? 균분한다고. 자, 균분에다가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균분한데 균분에다가 즉 2분의 1씩 한다 이거죠? 검정 균분한다. 그러면 매매계약이 드는 비용이 뭐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그다음 뭐 감정평가 비용은 매매계약 비용이지만 등기 비용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매매계약 비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왜? 자,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응? 그렇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561조 유상계약의 준용에다 파란펜 밑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번절 즉 이 매매계약의 규정은 말이죠. 매매 이후 유상계약 즉 교환 임대차에도 준용. 잠깐만요. 교환 임대차의 준용. 매매계약에 대한 규정 우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지금 앞에 배운 해약금 규정이 있죠. 역시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그 담보책임 있죠. 매도인의 담보책임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준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100번씩 보기로 잘 나오는 것이니까 그 준용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